아이고, 형사님들 지금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네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증거도 없이 사람 잡아서 이런 곳에 데려온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이렇게, 대낮에 묶어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나 참 혹시 그냥 실적이라도 올리려고 불쌍한 사람 하나 잡은 건 아니고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날 취조하시는 거죠? 유영철 씨, 당신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인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쳐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의 원한과 함께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견고하다고 믿었던 평화로운 일상이 마치 차가운 유리 조각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잔혹한 순간을 말이에요. 그런 섬뜩한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한 전환점에서 시작되었어요. 때는 2003년,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은 겉으로는 번영의 빛을 찬란하게 뿜어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활기 넘쳤으며 경제 성장의 열기로 뜨거웠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부시게 화려한 도시의 그늘 아래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음습한 그림자가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조용히 번져나가는 독버섯의 포자처럼 말이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바로 그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의 섬뜩하고도 충격적인 서막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누구도 이 비극의 시작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2003년 가을,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는 조금 이른 아침부터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전날 밤 떨어진 마른 낙엽들이 발걸음 없는 좁다란 골목길 위를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 아직 인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해야 할 너무나도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정적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온 동네를 울려 퍼지는 듯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단단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그리고 동시에 듣는 사람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비명이었어요.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잠시 후에는 끔찍한 잔향만이 남은 채 소리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비명 소리의 잔상이 마치 귀에 들러붙은 듯 한동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고급 주택의 작은 마당에서는 칠순을 간 넘긴 노부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어요. 두 분 모두 얼굴에는 죽음 직전의 극심한 놀라움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요. 마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면처럼 박제된 듯했어요.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 그 자체였어요. 앤티크 서랍장들은 모두 강제로 헤집어져 있었고, 고가의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나 그림 같은 물건들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었죠. 누가 봐도 돈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였어요. 현장을 처음 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았던 거예요. 팀장님, 저는 아무래도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합니다. 사건 현장에 늦은 시간 도착한 김민준 형사님의 눈빛은 이미 다른 동료들과는 달랐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광경 속에서도 무언가를 예리하게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집요함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그의 눈은 마치 고성능 레이저 스캐너처럼 집안의 구석구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하듯 움직였어요. 그가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린 집안의 공기는 마치 며칠 전부터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던 것처럼 음습하고 눅눅한 기운을 풍겼어요. 귀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고, 비릿한 쇠 냄새가 후각을 마비시키는 듯했어요. 창문은 누군가 급하게 열어놓은 듯 조금 열려 있었는데, 바깥에서 스며들어오는 찬 가을 공기가 집안의 눅눅하고 불쾌한 냄새를 아주 희미하게 남아 걷어내는 듯했죠.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깨진 액자의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햇빛을 받아 불개칙하게 반짝이는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흐트러진 서류들과 찢겨진 앨범들 사이에서 김 형사님은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섬뜩한 질서 같은 것을 감지했어요. 그의 오랜 직감이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보통 강도들은 눈에 보이는 감나가는 모든 것을 정신없이 뒤지고 가져가기 마련이잖아요. 범행은 대개 혼란스럽고 즉흥적인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 범인의 움직임에서는 묘한 침착함과 함께 명확한 목적성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마치 정해진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요. 낡은 현관문 손잡이가 억지로 부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남은 날카로운 긁힌 자국들을 그는 물끄러미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자국들은 단순한 강도가 남긴 흔적과는 어딘가 달랐어요. 더욱 섬뜩하고 더욱 의도적인 느낌이랄까요. 그의 뇌리 속에서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는 듯했어요. 이건 뭔가 달라. 단순히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뭔가 아주 이상해. 그의 촉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피해자분들의 저항 흔적이 너무나도 약했어요, 팀장님. 7순이 간 넘은 노부부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할 리는 없어요. 보통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힘껏 저항이라도 해보셨을 텐데 몸에 남아있는 상처나 주변의 흔적들을 보면 상상 이상으로 손 쓸 틈도 없이 단숨에 당한 것 같아요.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요. 게다가요, 일반적으로 강도들은 집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돈이 될 만한 귀중품부터 찾기 마련이잖아요. 눈에 띄는 고가의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노리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여기는 보세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값비싼 브랜드 시계나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꽤 고가의 보석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오히려 개인적인 서류들이나 오래된 가족 사진첩, 그리고 자녀들의 졸업 앨범 같은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뒤진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돈에는 관심이 없고 돈보다는 다른 어떤 무언가를, 특정한 것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점들이 너무나도 수상하게 느껴져요.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민준 형사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들었어요. 그리고 육각형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현장 약도 위에 자신의 생각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현장에 흩어진 단서 하나하나가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경우의 수와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아주 느릿느릿하게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듯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 집안에 흐르는 불길하고 끈적한 공기는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속삭이는 듯했고요. 그의 머릿속에는 왜, 무엇을, 누구를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의견은 수사본부 상황실에서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이미 여러 강력 사건을 겪어본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는 이 사건이 그저 끔찍하긴 하지만 늘 있어왔던 흔한 강도살인 정도로만 보이는 듯했거든요.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만 여겼어요. 복도자 편에서는 동료 형사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보고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그들의 말소리에는 하루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조급함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엿보이는 듯했고요. 마치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최종호 팀장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의심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단호함과 함께 이미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사건을 처리한 사람 특유의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인지 선명하고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요. 그는 이미 수십 년간 수많은 강력 사건들을 처리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방식은 늘 통계와 전례에 기대어 사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건들 때문에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김민준 형사님은 팀장님의 단호하고 단호한 지시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씁쓸하고 복잡한 표정으로 자신이 정성껏 작성했던 보고서를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종이가 접히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리는 듯했어요. 그의 손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왠지 모를 발길함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듯했어요. 마치 끈적한 거미줄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었어요. 그의 직감이 계속해서 외치는 듯했어요.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아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출근길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업무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마치 즐거운 합창처럼 들리는 듯했어요.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커피향이 도심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 속으로 바쁘게 발걸음 놓고 있었죠. 모든 것이 여전히 평온한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민준 형사님의 가슴속에는 마치 검은 잉크가 맑은 물속으로 번지듯이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점점 더 크게 퍼지고 있었어요.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아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의 거대한 상륙이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그 누구도 감히 단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세상이 한순간에 낯선 공포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2003년의 서울도 딱 그랬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술렁였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설마 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다들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마저도 차가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답니다. 아주 잔인하게 말이죠. 그리고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가 아직도 뼈 시리도록 차가운 서울 변두리의 또 다른 주택과 골목에서 찢어질 듯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갈랐답니다. 붉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좁은 골목 벽에 번뜩이며 그림자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새벽 5시 즈음의 그 시간은 마치 세상이 숨죽인 듯 고요해야 마땅한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는 벌써부터 동네 주민 몇몇이 불안한 눈빛으로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답니다. 잠옷바람에 겉옷만 걸친 창아리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짙은 두려움이 먼저 보였어요. 저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지만 눈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홀로 살던 노인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어요. 집안은 마치 광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었고요. 첫 번째 사건 현장처럼 강도의 흔적이라는 명목 아래 일부러 어지럽혀진 티가 역력했답니다. 낡은 가구들은 마구잡이로 옆으로 넘어뜨려져 있었고 서랍들은 내용물이 몽땅 비워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마치 범인이 나는 강도다 라고 소리 없이 외치는 듯한 연출이었달까요. 하지만 그 어설픈 연출 사이로 진짜 공포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섞여 형사들의 후각을 거칠게 자극했어요. 그 냄새는 단순히 피냄새를 넘어 죽음과 절망, 그리고 범인의 광기를 형상화한 듯 느껴졌답니다. 현장에 발을 들인 김민준 형사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을 차가운 손으로 꽉 움켜쥐는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그의 눈은 너무나도 익숙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집안을 훑어내려갔답니다. 거실 한복판에 싸늘하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 그 주변에 마치 추상화처럼 흩뿌려진 핏자국들,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이 흐트러진 집안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이 대자비처럼 강렬하게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느꼈던 그 차갑고 끈적한 공포가 다시 한번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김민준 형사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희미하게 남겨진 발자국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끈 자국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죠. 그의 미간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논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리가 없어. 아니, 우연이어서는 안 돼.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족적의 크기, 피해자를 결박했던 끈의 종류, 심지어는 집안을 어지럽힌 방식까지도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거든요. 범인의 수법은 마치 서늘한 얼음장 같았지만 동시에 지문처럼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건 또다시 그놈의 짓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단단한 확신을 담아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체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답니다. 곁에 서 있던 후배 형사가 의아한 듯 김민준 형사를 돌아보았어요. 젊은 후배의 얼굴에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과 함께 베테랑 선배의 확신 어린 말에 대한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답니다. 후배의 눈빛이 마치 설마요 선배님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피해자 몸에 남은 저항의 흔적도 그리고 바닥에 찍힌 범인의 발자국 크기까지 모두 지난번 사건이랑 똑같잖아요. 아니, 똑같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연쇄살인이라고요. 단순히 운 나쁜 강도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이 분명해요. 대체 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로 흐려져 있었어요. 경찰 내부의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히 굳건했답니다. 많은 상부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도 단순 강도살인으로 치부하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강도 사건이 어디 한두 건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괜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 없다는 알 수 없는 압박감도 있었어요. 김민준 형사는 그런 상부의 반응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텐데 하는 불안감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들의 미온한 태도가 마치 범인에게 다음 범행을 저지를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서울의 한 작은 지역 언론사 소속의 이수진 기자가 이 두 사건의 심상치 않은 연관성을 끈질기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낡은 목재 책상 위에 자료들을 겹겹이 펼쳐놓고 밤낮 없이 사건 파일들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컵에 담긴 식은 커피는 이미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쌓여 있었고요. 그 컵들 사이로 눅눅한 종이 냄새와 커피 찌꺼기 냄새가 섞여 독특한 작업실 향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기사들을 비교하고 현장 사진들을 확대하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었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번득였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말이죠. 경찰 발표 이면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수진 기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답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예리했어요. 결국 이수진 기자는 용기를 내어 세상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요. 작은 기자회견장을 빌려서였죠. 낡은 조명 아래 기자회견장은 비좁았지만 언론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진실에 대한 집념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한 가운데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를 든 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답니다. 드라이하고 삭막한 기자회견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 두 사건이 결코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확신하고 있어요.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계속 강도 살인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현장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두 피해자 모두 홀로 사는 노인이었다는 공통점, 범행 수법의 섬뜩한 유사성, 그리고 경찰이 놓치고 있는 현장의 아주 미세한 증거들까지. 예를 들면 피해자들을 결박했던 매듭의 방식이라든지 어지럽혀진 물건들 속에서 발견된 특정 물품의 위치 변화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꽂혔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소행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마땅히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언론과 경찰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경찰은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려 하지 말고 이 연쇄살인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요. 이수진 기자의 기사는 삽시간에 서울 전역을 흔들었어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그녀의 용감한 고발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답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읽으며 웅성거렸어요. 진짜 연쇄살인이라고?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다니겠네 하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동네마다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는 분위기였고 밤이 되면 거리에는 인적이 뚝 끊겼답니다. 도시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그제야 경찰은 더 이상 사건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답니다. 부랴부랴 전담팀을 꾸렸고 김민준 형사는 마침내 그 팀의 선봉에 설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밤샘 근무로 인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어요. 밤늦게까지 형사과 사무실에 불은 서실 줄 몰랐고 그는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사건 현장을 잇는 붉은색 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붉은 실은 마치 섬뜩한 거미줄처럼 서울 지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 꼭 유령 같아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데.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목을 죄는 듯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넥타이 매듭이 풀어지는 순간 그의 목덜미를 스치던 차가운 공기가 약간의 위안을 주었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범인의 그림자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유영철은 마치 도시의 인파 속에 완벽하게 녹아든 유령처럼 그 누구도 그를 알아차릴 수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얼굴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거리를 걷는 평범한 시민들 속에 말이죠. 그는 뉴스 속에서 연일 보도되는 자신의 범죄 소식과 그로 인해 도시가 겪는 극심한 공포를 은밀히 그리고 잔인하게 즐기고 있는 듯했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2003년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과 극심한 불안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삭막해졌답니다. 어둠이 내리면 마치 텅 빈 유령 도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다음 희생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공포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 도시를 짓누르던 섬뜩한 공포는 미처 완전히 가라앉을 새도 없었어요. 오히려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은 채 잔혹한 살인 사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강도 사건인 척 위장하려는 시도라도 보이는 듯했어요. 범인의 손길이 어설프게나마 어떤 목적을 가장하려 애쓰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용조차 완전히 내던져버린 듯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외치는 듯 그저 순수한 악의만이 남은 것 같았답니다. 그 악의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그리고 너무나 무자비해서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길거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유영철이라는 이름 모를 그림자는 사회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마치 먹잇감처럼 노렸답니다.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나 세상의 시선에서 조금 멀어진 듯 보이는 분들, 혹은 나이 들어 힘없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삶은 원래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꿈과 소중한 일상이 담겨 있었잖아요.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전화를 나누는 그런 일상들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순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꺼져갔어요. 마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툭 하고 꺼지듯이 말이에요. 그 희미한 불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허무했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대낮에도 거리낌 없이 움직이는 듯했고 마치 자신이 법 위에 서 있는 존재라도 되는 양 행동했죠. 어둑한 밤거리뿐만 아니라 오가는 사람이 많을 법한 시간에도 서슴없이 움직였다고 하니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남기는 흔적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마치 마법처럼 지워져 갔답니다. 현장에는 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희미한 지문 하나, 신발 사이즈를 알 수 있을 법한 발자국 하나, 심지어는 범인의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형사님들의 입에서는 연신 깊은 탄식만 흘러나왔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현장을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하고 또 좌절했어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발생한 사건이 이제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었답니다.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것 같았어요. 김민준 형사님의 목소리는 밤샘 수사로 인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마치 사포로 긁은 듯 거칠었죠. 그의 눈꺼풀은 마치 천근만근인 양 무겁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초점만은 강렬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는 경찰서 한 구석에 있는 커피 얼룩이 잔뜩 묻어있는 낡은 책상에 두툼한 사건 파일을 쿵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오래된 서류에서 일어난 듯한 먼지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뽀얗게 춤추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식은 인스턴트 커피 잔이 수북했고 잿더리에는 눅눅한 담배꽁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지독한 담배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느릿느릿 춤추는 것 같더니
그의 피곤한 얼굴을 희미하게 감싸는 듯했어요.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5건째, 아니 6건째. 이제는 숫자를 세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였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현장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요. 지문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하다못해 싸구려 옷에서 떨어져 나온 실밥 한 조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놈은 정말 완벽하게 증거를 지우고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정말이지 유령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고요. 김민준 형사님은 터져나오는 한숨을 억지로 삼켰어요. 그 순간에도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의 미간에는 깊은 내천자 주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밤샘 수사로 인해 핏발선 붉어진 눈은 좀처럼 감기지 못했답니다. 마치 눈꺼풀이 천장에 묶인 듯이요.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지만 눈을 감으면 피해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서 차마 잠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의 등 뒤로 보이는 벽에는 거대한 서울 지도와 함께 아직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텅 빈 벽을 멍하니 응시했어요. 수많은 추측과 가능성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단서로 이어지는 것이 없었죠. 그 모든 가설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잡힐 듯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단서를 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마치 사막을 헤매는 듯한 허탕뿐이었어요. 밤낮 없이 살인 현장을 뒤지고 또 뒤졌답니다. 낡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어두운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때로는 발에 박힌 작은 돌멩이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엎드려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했어요. 달아빠진 구두를 이끌고 수십 명의 목격자들을 수소문했지만 대부분은 못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무기력한 대답뿐이었죠. 때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찬 눈을 마주해야 했고 그들의 절규 쏟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해요. 그 죄책감은 마치 묵직한 돌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마치 도시의 그림자처럼 혹은 아주 짙은 안개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의 손에는 피의 흔적만 가득했고 범인의 그림자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답니다. 그의 주먹은 무력감에 절로 쥐어졌어요. 한편 같은 시간 서울의 한 뉴스룸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삑삑거리는 팩스 소리와 함께 키보드 소리가 다닥다닥 마치 기관총처럼 울리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는 가운데 이수진 기자는 마치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날카로운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커피잔에서 피어나는 김과 함께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경찰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명확한 단서 하나, 하다못해 작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잔혹하게 희생되고 있어요.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밤거리를 활보하는 것은커녕 자기 집 문을 잠그고 안에서조차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 뒤척이는 나날이었어요. 경찰은 이 상황을 너무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절대 안 돼요. 그녀의 날카로운 비판은 마치 불붙은 기름처럼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어요. 신문 가판대는 그녀의 기사로 도배되었고 라디오와 TV에서는 연일 이수진 기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정의의 외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도시는 마치 거대한 환자처럼 공포와 불신이라는 병에 걸려 마비되어가는 듯했어요. 거리는 활기를 잃어갔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답니다. 밤이 되면 번화했던 거리조차 쥐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강남역 사거리나 홍대 거리조차 텅 비어 있었죠.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서기를 주저했어요. 텅 빈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을씨면스럽게 불었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조차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답니다. 밤하늘의 달빛마저도 도시를 외면하는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했어요. 이웃집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심지어는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친구까지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거리를 활보했죠. 누구든 범인일 수 있다는 섬뜩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뒤에서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휴대폰 진동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나날이었어요. 언제 자신이 혹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서울을 완전히 뒤덮었답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 어둡고 깊어서 마치 모든 희망을 집어삼킬 듯했어요. 이 잔혹하고 비극적인 악몽은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요? 시민들은 밤마다 눈을 뜨고 이 질문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웠답니다. 수사본부는 정말이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매서운 상부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눅눅하고 침통한 공기가 코끝을 맴돌았죠. 며칠 된 커피 찌꺼기 냄새와 밤샘 금으로 지친 사람들의 희미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공기 속에는 왠지 모를 체냄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았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은 어쩐지 더 희미하고 노랗게 바래 보였어요. 마치 전구 자체가 이 상황의 무거움을 아는 듯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김민준 형사의 어깨는 마치 수천 킬로그램의 짐을 짊어진 듯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등에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은 이제 익숙한 감각이 되었죠. 그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을 발견했어요. 깊어진 눈밑은 거묵했고 바싹 말라 갈라지는 입술은 그의 내두가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답니다. 과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똑같은 악몽이 그를 괴롭혔고 잠시 눈을 붙여도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편히 쉴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모두가 지쳐갈 무렵 정말이지 한 줄기 희망처럼 아주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길고 긴 밤샘 근무가 이어지던 어느 새벽녘, 한 동네를 순찰하던 파출소 직원이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던 낯선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들어왔어요. 그 파출소 직원은 밤안개가 자욱한 골목길을 지나다 우연히 그 남자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주변을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뭔가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었다고 했죠. 마치 자신이 노출될까봐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는 주변의 오래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그림자처럼 흔들리는 인상이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주 흐릿하고 짧은 CCTV 영상 조각이 발견되었어요.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낡은 방범용 카메라였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도 워낙 사각지대 없이 넓게 찍히는 곳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도록 돌려본 결과였다고 했어요. 그 영상 속에는 짧지만 어떤 한 남자의 움직임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회색빛 턱수염을 쓸어 올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희미한 영상 속 남자의 형체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죠.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집중했어요. 흐릿하지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 작은 영상 조각 속 남자의 옆모습은 정말이지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마치 물에 번진 수묵화처럼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의 눈은 마치 매의 눈처럼 예리하게 빛났어요. 수많은 범죄 현장과 용의자들의 흔적을 추적하며 갈고 닦은 그의 직감이 이 흐릿한 영상 속에서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했어요.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잠깐만요. 화면 좀 더 확대해봐요.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명하게. 이 남자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데. 김민준 형사는 화면 속 흐릿한 남자의 윤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의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선명하게 새겨졌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수많은 용의자들의 얼굴과 그동안 수집된 방대한 수사 자료들이 마치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휙휙 하고 빠르게 스크롤되는 파일들처럼 말이죠. 손가락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세, 걸음걸이, 뭔가 묘하게 걸리는 게 있어요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속에서도 확신을 찾으려는 듯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오랜만에 희미하게나마 다시 뛰는 것 같았죠. 아주 작은 북소리처럼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활했어요. 그는 항상 깊게 눌러쓴 모자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감췄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려는 듯이 말이죠. 심지어 옷차림도 매번 다르게 하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한 번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가 다음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장수를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범행 후에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지? 김민준 형사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어요. 두피가 얼얼할 정도로 강하게 말이죠. 수사망은 좁혀지는 듯 보이다가도 매번 허무하게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쫓는 것 같죠. 그렇게 또 며칠 밤낮을 새우며 수사에 매달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겨우 버텨내던 새벽 1시 무렵이었죠. 오랜 분석 끝에 드디어 유령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자의 은신처가 특정되었답니다. 수사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총기를 점검하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출동 준비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죠. 늦은 밤 어두컴컴한 골목길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며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답니다. 김민준 형사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입에서는 씁쓸한 금속맛이 났고 습기가 가득한 밤 공기가 폐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죠.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건물의 문 앞으로 다가섰어요. 낡고 녹슨 철문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마치 얼음 조각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었죠. 김민준 형사는 팀원들에게 고갯짓으로 마지막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김민준 형사의 신호와 함께 특공대원들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돌입했어요.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충격에 건물이 흔들리는 듯했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그들을 맞았죠.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공기가 마치 칼날처럼 폐부를 찔러왔어요. 방 안은 음침하고 어두웠답니다. 텅 빈 공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며칠 전 날짜가 찍힌 구겨진 신문 조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컵라면 용기 안에는 불어터진 맨발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깡통 소주병도 보였어요. 습기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문은 희미하게 열려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쏴 하는 빗소리는 마치 그들의 좌절감을 비웃는 듯했어요. 용의자는 이미 유유히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떠난 듯한 고요함만이 그들을 반겼어요. 팀원 중 한 명이 허탈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분노와 좌절감에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또...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잠시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빗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었죠.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잘게 떨렸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바닥에 놓인 컵라면 용기를 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억지로 참아냈어요. 대신 분노를 사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토록 집요하게 쫓던 범인을 코앞에서 허무하게 놓친 아찔한 순간에 팀원들은 정말이지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을 듯한 기분이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활했어요. 그는 항상 깊게 눌러쓴 모자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감췄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려는 듯이 말이죠. 심지어 옷차림도 매번 다르게 하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한 번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가 다음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장수를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범행 후에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지? 김민준 형사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어요. 두피가 얼얼할 정도로 강하게 말이죠. 수사망은 좁혀지는 듯 보이다가도 매번 허무하게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쫓는 것 같죠.
그렇게 또 며칠 밤낮을 새우며 수사에 매달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쳐 지어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겨우 버텨내던 새벽 1시 무렵이었죠. 오랜 분석 끝에 드디어 유령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자의 은신처가 특정되었답니다. 수사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총기를 점검하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출동 준비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죠. 늦은 밤 어두컴컴한 골목길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며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답니다. 김민준 형사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입에서는 씁쓸한 금속맛이 났고 습기가 가득한 밤 공기가 뱃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죠.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건물의 문 앞으로 다가섰어요. 낡고 녹슨 철문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마치 얼음 조각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었죠. 김민준 형사는 팀원들에게 고갯짓으로 마지막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김민준 형사의 신호와 함께 특공대원들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돌입했어요.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충격에 건물이 흔들리는 듯했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그들을 맞았죠.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공기가 마치 칼날처럼 폐부를 찔러왔어요. 방 안은 음침하고 어두웠답니다. 텅 빈 공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며칠 전 날짜가 찍힌 구겨진 신문 조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컵라면 용기 안에는 불어터진 맨발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깡통 소주병도 보였어요. 습기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문은 희미하게 열려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쏴 하는 빗소리는 마치 그들의 좌절감을 비웃는 듯했어요. 용의자는 이미 유유히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떠난 듯한 고요함만이 그들을 반겼어요. 아니, 분명히 바로 코앞까지 왔었는데 이럴 리가 없어요. 팀원 중 한 명이 허탈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빗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었죠.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잘게 떨렸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바닥에 놓인 컵라면 용기를 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억지로 참아냈어요. 대신 분노를 사기며 깊은 서울은 이제 정말이지 끔찍한 공포의 도가니였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매일 밤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쇄살인 사건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극에 달했고 시민들은 저녁이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밤거리에서 발길을 끊었어요. 고요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답니다. 평소에는 불빛으로 가득했던 번화가도 인적이 뚝 끊겨 텅 비어버렸고 가로등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조차도 섬뜩한 괴물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밤이 되면 으스스한 한기가 발밑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경찰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직면했어요. 모두가 숨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매일 밤마다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앰뷸런스 소리나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명 소리, 그리고 애타게 세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절규가 김민준 형사의 심장을 옥죄해왔어요. 그 소리들은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커피만 연거푸 마셔대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텁텁하고 뜨거운 커피가 목을 넘어갈 때마다 쓴맛이 혀끝에 오래도록 남았지만 그는 그 쓴맛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어요. 잠시라도 긴장을 놓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어요. 며칠 밤낮을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답니다. 제발, 제발 좀 멈춰라. 이젠 정말 한계였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김민준 형사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간절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앞에 서류 더미와 벽에 걸린 복잡한 수사 상황판을 번갈아 보면서도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는 듯했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은 자꾸만 자신의 턱수염을 쓸어내렸어요. 그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죠. 그렇게 피폐해진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밤이었어요. 새벽 2시가 채 안 된 시간, 수사본부 사무실에는 오직 낡은 형광등의 우웅거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마치 숨죽인 듯한 적막감 속에서 갑자기 그의 옆에 놓인 무전기에서 찌지직거리는 소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형사는 그 소리에 머릿속이 쿵 하고 울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의자가 뒤로 꽈당하고 넘어지는 소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이미 습관처럼 차키를 움켜쥐고 있었답니다. 밝고 다른 차키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다른 형사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섰어요. 서둘러 현장으로 향하는 순찰차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혼란스러웠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 서울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답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희생된 거였어요.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어요. 현장은 정말 처참했어요. 새벽 공기는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여름밤 공기였지만 그 속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질러왔어요. 마치 금속을 태운 듯한 역한 냄새가 그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답니다. 철거 직전의 낡은 건물이었지만 내부만은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았던 곳이었어요. 낡은 복도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 달린 희미한 조명은 깜빡거렸어요. 조명이 번쩍이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듯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 현장을 봐왔던 그였지만 눈앞의 참상은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건들처럼 처참했지만 묘하게도 이번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드러난 것 같다는 느낌이 그의 예민한 육감을 자극했어요.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 이질적인 감각에 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범인이 무언가를 서두르다가 흘린 듯한 그런 징후였죠.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조급함의 흔적 같은 것이 느껴졌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붉게 물든 바닥을 뚫어지라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수색견처럼 현장의 모든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얼룩진 벽, 뒤집어진 가구, 그리고 흐트러진 옷가지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의 직감은 언제나 옳았거든요. 그는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낮추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답니다. 그의 시선은 피 묻은 바닥 한 구석, 낡은 러글의 귀퉁이가 살짝 들려있는 곳에 꽂혔어요. 오래된 러그는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한쪽 모서리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밟고 지나간 것처럼 구겨져 있었죠. 그곳에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마치 웅크리고 숨어있는 것처럼 놓여 있었어요. 싸구려 모텔 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때 묻은 플라스틱키였답니다. 옅은 회색 빛의 오후 모텔이라고 흐릿하게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숫자 203이 새겨져 있었죠. 글씨가 워낙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웠을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이 끔찍한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눈에 띄는 물건이었어요. 마치 범인이 급하게 도망치면서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뿌리를 숙여 그 열쇠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와닿았어요. 이거라면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열쇠, 이 작은 열쇠, 이걸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희망을 겨우 찾은 사람처럼 미세하게 갈라졌어요. 그의 눈동자는 그 작은 플라스틱 열쇠에 고정된 채 번뜩였죠.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생기가 돌았답니다. 그는 열쇠에 새겨진 희미한 숫자를 손끝으로 정성스럽게 더듬었어요. 203호라는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의 뇌는 마치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보고서, 모든 피해자의 행적, 모든 증언들을 마치 스크린 필름을 되감듯 머릿속으로 다시 꿰맞추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장소들,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들을 샅샅이 뒤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불현듯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증언이 그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쳤어요. 몇 달 전 비 오는 날이었죠. 낡은 다방에서 만났던 한 목격자가 떠올랐답니다. 눅눅한 공기와 씁쓸한 커피 냄새가 가득했던 그 다방의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주 나이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한 남자가 특정 모텔 근처를 밤늦게 서성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었어요. 그 목격자는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듯했답니다. 그때는 워낙 사소하고 모호한 내용이라 급박한 수사 상황 속에서 그저 흘려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한 조각은 미처 빛을 발하지 못했었죠. 다른 시급한 사건들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났던 기억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플라스틱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이 순간 그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이 마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처럼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찬 미소가 살짝 걸렸어요. 그래, 이거였어. 왜 이제야 기억이 난 걸까요? 내가 왜 그동안 이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김민준 형사의 눈빛이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듯 번뜩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감 위로 짙은 집중력과 확신이 어려 있었죠.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열쇠가 유영철의 또는 그 그림자 같은 살인마의 계획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임을 알아차렸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 작은 열쇠 하나를 중심으로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한데 모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그의 손에 쥐어진 작고 초라한 플라스틱 열쇠가 이제껏 잡히지 않던 그림자 같은 살인마의 실체를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낼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더 이상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이 열쇠의 출처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거였어요. 그의 눈에는 희미하게 남아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김민준 형사는 정말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그 작은 열쇠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그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그 금속 열쇠는 마치 아주 무거운 비밀을 쥐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눈은 온통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깊은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 열쇠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간절한 생각에 그는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이걸 놓치면 안 돼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수많은 여관과 모텔의 낡은 장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눈 빠지게 뒤졌어요. 그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에 계속 맴돌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들을 해독하느라 눈이 너무 아팠답니다. 동시에 패소회로 TV 화면들을 밤새도록 분석하며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흐릿한 디지털 이미지 속에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 헤맸어요. 화면의 차가운 빛이 눈을 괴롭히고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귀를 거슬리게 했답니다. 수없이 많은 허탕을 쳤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실망감에 깊은 한숨만 쉬었던 때도 정말 많았어요. 가끔은 너무 답답해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아보기도 했지만 곧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흘러갔어요. 마침내 기적처럼 열쇠에 새겨진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모텔을 찾아냈어요. 새벽 여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바래버린 낡은 간판이 달린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의 모텔이었답니다. 모텔 입구에 다가서자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까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음침하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그곳을 감싸고 있었답니다. 민준 형사는 그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이 마치 뜨거운 물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고 동시에 이제 진짜 범인에게 바짝 다가섰다는 엄청난 긴장감이 전신을 훑었어요. 손끝이 저절로 떨려왔답니다. 모텔 주변에 숨죽인 채 잠복을 시작했고 몇 시간의 지독한 기다림 끝에 경찰은 드디어 유영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어요. 싸늘한 새벽 공기가 폐속으로 차갑게 스며들었고 형사들은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렸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순간 그 남자가 어둠 속에서 스윽 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민준 형사의 심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숨통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름한 회색 점퍼에 다 낡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만이 감돌았어요.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간다면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토록 평범해 보이는 외모의 남자가
그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른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에 민준 형사를 포함한 모든 형사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었죠. 그의 뇌리 속에는 이미 희생자들의 참혹한 모습과 고통스러웠을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얼굴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충격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났고 긴장감이 온몸을 팽팽하게 휘감았답니다. 긴박한 작전회의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씁쓸한 냄새가 진동했고 형사들의 불안하면서도 비장한 한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강한 결의와 처절한 절박함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듯했어요. 쿵 하고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음과 함께 드디어 일망타진 작전이 시작되었죠. 서울 도심 한복판, 퇴근 시간으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영철을 검거하려는 경찰과 그 틈을 타 유유히 사라지려는 유영철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답니다. 빽빽한 빌딩 숲에서 울려 퍼지는 도심의 소음과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귓가를 깨렸지만 민준 형사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유영철의 발소리만이 마치 증폭된 듯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뛰었답니다. 유영철은 마치 이 복잡한 도시의 미로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역을 능숙하게 오가며 경찰을 계속해서 농락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노련했답니다. 찰나의 순간에 인파 속으로 휙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예기치 못한 곳에서 호련히 나타나며 형사들을 애먹였어요. 민준 형사는 온몸의 근육이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스팔트 위를 내달리는 자신의 발소리가 귓가를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그의 눈빛은 잡히지 않으려는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그 차갑고도 번뜩이는 유영철의 눈빛 속에는 체념이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추격 상황을 마치 자신이 설계한 게임처럼 즐기고 있는 듯한 섬뜩한 우월감이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듯했어요. 저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야. 민준 형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비웃는 듯한 유영철의 오만한 태도에 민준 형사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악마 같은 놈을 잡아야 합니다. 김민준 형사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유영철의 심리를 마치 독심술사처럼 읽어내려 했었어요. 저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음은 어디로 갈까?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했지만 유영철은 이전에 어떤 범인과도 달랐어요. 이 살인마는 단순히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격전 자체를 마치 자신이 설계한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민준 형사는 강하게 직감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섬뜩한 확신이 들었어요. 놈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듯이 가장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도망칠 거야. 민준 형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번개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답니다. 그의 본능적인 판단은 곧바로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는 주저없이 방향을 틀어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으로 몸을 날렸죠. 쿵쿵쿵. 심장이 마치 온몸의 고막을 울리는 듯 격렬하게 뛰었어요. 제발 맞기를. 그의 간절한 예상이 적중했어요. 수십 개의 노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온갖 싱싱한 식료품 냄새와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끄럽게 뒤엉킨 시장에서 유영철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역력히 보였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복잡하게 얽힌 인파, 코를 찌르는 강렬한 생선 비린내와 매캐한 연탄불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그의 완벽한 통제력을 벗어나는 듯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옴찔하는 어깨와 흔들리는 눈빛에서 민준 형사는 그의 아주 작은 빈틈마저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김민준 형사가 마치 벼락같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제서야 유영철의 얼굴에 처음으로 완벽한 당황한 기색이 스치자 민준 형사는 한순간의 틈도 주지 않고 온몸을 던져 그를 덮쳤어요. 잡았다, 이 악마 같은 놈. 속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며 온몸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이내 거친 몸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시장의 소음 속에서 연이어 울렸고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채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었어요. 유영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항했어요. 그의 눈은 마치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든 민준 형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쳤답니다. 힘껏 뿌리치려는 유영철의 소나귀를 민준 형사는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붙잡았어요. 절대 놓치지 않아.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마침내 거칠고 치열했던 몸싸움 끝에 유영철은 바닥에 완전히 나동그라졌고 찰칵하는 경쾌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어요. 민준 형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온몸의 근육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아팠고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한 안도감과 함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도시는 그제서야 오랫동안 억눌렸던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실체 앞에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다시 한번 휩싸였답니다. 그의 검거는 잔혹한 악몽의 완전한 끝이 아닌 이제 막 그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아프고도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아마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수많은 경찰들의 삼엄한 호송 아래 유영철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경찰서 복도를 가로질러 취조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두 손과 발목을 묶은 쇠사슬이 짤랑짤랑하고 차갑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왠지 모르게 복도 전체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답니다. 달아해진 경찰화들이 딱딱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를 내며 그 뒤를 따랐고 그 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된 긴장감을 더했어요. 복도 양쪽 벽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은 윙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귀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았답니다. 그를 지켜보는 형사들의 얼굴에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새겨놓은 듯한 굳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떤 형사는 숨을 들이쉬다 말고 멈춰선 채 그를 노려보기도 했고 또 다른 형사는 이를 악물고 턱근육을 파르르 떨기도 했죠. 그들은 모두 분노와 공포 그리고 기이한 안도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전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그 좁은 복도를 마치 런웨이라도 걷는 배우처럼 성큼성큼, 아니 마치 우쭐대기라도 하듯이 걸어갔답니다. 그의 어깨는 으쓱 올라가 있었고 턱은 미세하게 들려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답니다. 그의 입가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아주 옅게 걸려 있었는데 그 미소는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마치 평가하듯이 한번 쓱 훑어보았는데 그 순간 형사들은 저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의 눈은 마치 유리구슬처럼 차갑고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날카로운 광기가 번들거리는 것 같았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프로파일러 팀장인 박선영 팀장님 그리고 다른 2명의 베테랑 프로파일러와 함께 취조실 문 앞에서 유영철이 도착하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준 형사의 심장은 쿵쿵하고 마치 불안한 북소리처럼 가슴속에서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목은 바싹 말라 침을 꿀꺽 삼켰고 손바닥에서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옆에 서 있던 박선영 팀장님은 굳은 얼굴로 문을 응시하고 있었고 2명의 프로파일러 역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숨죽인 채 서 있었죠.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쇠사슬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유영철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그의 눈과 김민준 형사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답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이라도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감각이 김민준 형사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유영철의 눈빛 속에는 정말이지 조금의 죄책감도 후회도 심지어는 동요조차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눈빛 속에는 김민준 형사를 향한 희미한 비웃음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조롱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움직이는 것을 김민준 형사는 똑똑히 보았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그 조롱 섞인 눈빛에 이를 악물었지만 애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이놈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어. 하고 속으로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취조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들의 등장으로 취조실 안은 갑자기 더욱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답니다. 낡은 형광등이 내뿜는 위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귀를 거슬리는 듯했어요. 오래된 나무 책상과 의자에서는 눅눅한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답니다. 유영철은 마치 자신의 안방이라도 온 듯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에 앉으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고 거만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팔짱을 끼는 그의 모습은 취조실이라는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여유로움으로 가득했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신문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들을 비웃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시시한 장난을 대하듯 무심하고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형사님들, 지금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네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증거도 없이 사람 잡아서 이런 곳에 데려온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이렇게 대낮에 묶어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아, 참. 혹시 그냥 실적이라도 올리려고 불쌍한 사람 하나 잡은 건 아니고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날 취조하시는 거죠? 하하. 유영철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입꼬리를 잔뜩 올리고 비웃는 듯했어요. 그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표정에서는 정말 조금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심지어 김민준 형사와 프로파일러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들의 바늘을 즐기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었어요. 김민준 형사는 유영철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아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답니다. 이 자식 기어이 모든 걸 부인하는구나. 저 뻔뻔한 얼굴 좀 봐. 하지만 네 발버둥도 여기까지일 거야.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이제 네가 숨통을 조여올 차례야. 하고 김민준 형사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그의 눈은 유영철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모든 작은 움직임과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날카로웠어요. 유영철 씨, 당신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인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쳐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의 원한과 함께 말이죠. 그들의 울부짖음이 이 취조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당신이 시체 유기장소 근처에 버린 그 작은 열쇠 기억하시죠? 그 단순한 열쇠 하나가 당신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말해주고 있어요. 김민준 형사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 유영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답니다. 그 순간 유영철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정말이지 거의 눈치채기 힘든 균열이 생기는 것을 김민준 형사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정말 한순간 흔들리는 듯했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아주 살짝 실룩거리는 것을 김민준 형사는 예리하게 포착했답니다. 박선영 팀장님을 비롯한 프로파일러들이 이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유영철의 심리를 끈질기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유영철의 과거와 심리 상태에 대한 질문들을 마치 정교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어 던졌답니다. 질문들은 때로는 부드럽게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듯이, 때로는 날카롭게 그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유영철 씨,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혹시 특정 인물에게 강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셨을 때 어떤 감정이 가장 강하게 드셨나요? 취조실 안은 이제 낡은 에어컨이 내뿜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질문들이 오고 갈 때마다 유영철의 얼굴에는 미세한 표정 변화들이 마치 물결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처음에 오마담과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굳은 표정은 점차 일그러지는 듯했고 손가락을 의자 팔걸이에서 무의식적으로 까딱거리거나 무릎을 살짝 떨거나 혹은 입술 안쪽 살을 깨물거나 하는 작은 몸짓들이 그의 내면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마치 두꺼운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듯이 그의 냉담하고 무감각한 표정 뒤에 감춰졌던 불안과 초조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취조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시간은 마치 끈적한 물엿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수시간이 흐르고 끈질긴 신문과 함께 박선영 팀장님이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예를 들어 그 열쇠의 출처를 밝힌 결정적인 자료와 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유류품, 그리고 주변인들의 일관된 진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제시되자 유영철은 마침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체념과 함께 왠지 모를 싸늘한 안도감,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그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분노 대신 섬뜩한 무덤덤함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술들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함으로 가득했어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고 취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달리 낮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느꼈던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와 증오를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잘 외워둔 책 내용을 읽어주듯이 태연한 목소리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어떤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해했으며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덤덤하게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 취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의 목소리에 붙들려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유영철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쟁취한 자랑스러운 전리품을 묘사하듯이 이야기하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은 어느 순간부터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입자에는 다시 한번 섬뜩하고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미소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비틀린 승리감 같은 것에 가까웠답니다. 김민준 형사는 그 광기 어린 시선을 마주하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지? 이 자는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박선영 팀장님을 비롯한 프로파일러들의 얼굴에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인간 존재의 어두운 본질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각자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입술을 꽉 깨무는 등 고통스러운 감정을 애써 참는 듯했어요. 취조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조차도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먹먹하게 느껴졌죠. 유영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고 그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답니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속을 파고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도록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유영철은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고 여겼던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처럼 사회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요. 그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광기 어린 눈으로 김민준 형사를 똑바로 끈질기게 바라봤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고 김민준 형사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뒤틀린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섬뜩한 깨달음이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 그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자백 내용은 곧바로 이수진 기자의 손에 들어가 기사화되었어요. 이수진 기자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기사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이코패스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하고 충격적인 개념을 강력하게 각인시켰답니다. 사람들은 그의 끔찍한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몸서리를 치는 것 같았죠.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답니다.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차가운 공포에 떨렸고 시민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답니다. 밤거리에는 인적이 끊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어요. 마치 거대한 악마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덮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정말이지 길고 길었던 수많은 재판 과정이 마침내 끝이 났어요. 법정 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었죠.
끔찍한 진실들이 마치 닫힌 문을 열듯 하나둘씩 드러날 때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던 관계자들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인간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낮은 탄식을 내뱉곤 했죠. 대법원에서는 유영철에게 결국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고 그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랍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던 날 온 나라는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무거운 숨을 한번 크게 내쉬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공포와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유영철 사형 확정이라는 속보 자막이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나왔고 거리의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모여서서 텔레비전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응시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애써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들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법원 앞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수없이 갈랐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불빛들은 마치 섬광탄처럼 터지며 그날의 격렬했던 감정들을 증명하는 듯했어요. 그의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정말이지 깊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답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아프고 쓰라린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잊히지 않는 묵직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었죠. 사람들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이 사건에 대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들은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 걸까?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인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고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걸까 하고요. 그가 저지른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는 단순히 한 명의 살인마가 만들어낸 어둡고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즉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이지 풀기 어려운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었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들이 떠돌았어요. 밤마다 뉴스에서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진지한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보곤 했답니다. 어떤 이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시청했고, 또 어떤 이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며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어요. 사건 이후 김민준 형사의 삶도 정말이지 많이 변했어요.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준 씨는 유난히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고뇌와 피로가 역력하게 새겨져 있었죠. 육체적인 피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은 바로 마음의 짐이었답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 그의 가슴 속에는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정의를 쫓는 형사로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정말이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마치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요. 새경력 고요하고 적막한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면 그의 머릿속에는 사건 기록 속 희생자들의 흐릿한 사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그들의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평범한 날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죠. 이 사건은 정말이지 제 삶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그 어떤 강력 사건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흘렸던 눈물,
그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분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우리가 정말이지 이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마다 이 무겁고도 막중한 책임감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매번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곤 했어요. 제복의 무게가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듯한 진심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민준 씨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꾸준히 피해자 유가족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안부를 묻곤 했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이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형사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인간적인 깊은 연민과 책임감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매번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민준 씨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무게를 절감하곤 했답니다. 그들의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옅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민준 씨는 똑똑히 보았어요. 이수진 기자 역시 사건 이후 더욱 깊이 있는 탐사 보도에 매달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는 눈빛이었죠. 사건이 종결된 후 한참이 지났지만 그녀의 밤은 여전히 길고 고단했답니다. 뉴스룸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질 줄 몰랐고 수진 씨는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는 손가락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커피잔은 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죠. 그녀는 유영철 사건이 보여준 사회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고발했답니다. 그 사건은 그녀의 기자 정신에 마치 뜨거운 불을 지핀 것 같았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녀를 활활 타오르게 했죠.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정말이지 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단순히 사건의 표면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끈질기게 파헤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요. 특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약자들의 목소리가 이 세상에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제가 할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수진 씨는 굳게 결심했어요. 펜과 카메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녀는 그 무기를 이용해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들을 끈질기게 세상에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뉴스룸의 스크린에는 관련 기사들이 쉴 새 없이 뜨고 지곤 했답니다. 유영철 사건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범죄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어둡게 새겨졌답니다. 이 흉터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답니다.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잔혹한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안전하고 따뜻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준비한 유영철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잊혀서는 안 될 잔혹한 진실과 그로부터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해야 할 소중한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